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54회 선물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승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밴동입니다. 질문을 건네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공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쉬고 왔습니다. 잘 쉬셨는지? 많이 쉬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녹음을 안 해가지고 네. 지금 저희가 편집이 됐겠지만 오프닝 때 좀 버벅거렸는데 어떻게 쉬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죠. 각자 뭐하고 보내셨는지. 일단 쓴트님 얘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쵸. 공식 유부가 유부녀가 되었으니까 되었습니다. 처음이자 네. 마지막이 그쵸. 될 수도 있는 무슨 얘기 하는 기혼자를 거예요? 망쳐요. 기혼자 아닙니까? 어땠어요 결혼식? 결혼식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 진짜? 네.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축하해준다는 게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그것에 그런 행위에 회의를 느끼는 분들도 너무 이해가 됐는데 준비하면서 근데 막상 그날이 되고 일을 치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든 것에 고마워지고 나도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족한테도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 그 후 신혼여행도 갔다 왔거든요, 국내로. 네. 제가 방송에서 그 산들을 좀 가겠다 했는데 대청봉을 처음 오르고 그 산들을 가겠다의 들은 꺾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고? 네, 하지만 대청봉에 올랐다. 대청봉이 그래서 무슨 산이에요? 설악산입니다. 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9시간 걸렸어요. 왕복해서 새벽에 출발해서 그 다음 하루를 날렸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나 좋았어요. 산에 올랐다 내려온 게.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좋아졌네, 혈색이. 아, 그래요? 요새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피곤해가지고 네. 좀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 좀 긴장도 안 되고 하나 봐요. 맞습니다. 네. 결혼식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여러분이 와서 축하해준 그 순간? 아니요. 언젠데요? 저만 처음에 거의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생님 늦어가지고 네. 남편분 입장하는 거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그게 장난 아니었거든요. 기타 치시고 들어오셨던 거? 막상 전 못 봤거든요. 그러네. 그쵸. 나만 봤네. 좋겠어요. 아니 그거를 예전에 언급했던 그 노래 있잖아. 하이라이트. 터치데이 하이라이트를 치고 들어오시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그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했었어요. 제가 했었어요. 순트님이. 근데 네. 나는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뒤에서 기타를 들고 계시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 모두가 약간 민망해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그거 있잖아요. 막상 남편은 되게 입장하는 사람은 되게 신나는데 하객들은 되게 민망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순간 두려움이 앞섰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멋지게. 그래서 하객들도 막 다 소리 지르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조카는 화동으로 들어오는데 울음이 터져가지고 얘가 입장을 못하고 콩순이가 네. 엄마에게 안겨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결혼이었다. 그리고 저희 밥 먹을 때 그 순트님의 그 부모님들과 네. 장인어른 그다음에 장모님. 시부모님. 시부모님. 그렇죠. 시부모님이 갑자기 장빈둥님이 누구시냐고 해가지고 다 들으시거든요. 제가 그래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요? 양가 다 들으십니다. 순간 그래서 순트님이 이제 부모님들 쫙 불러 모시더니 자 여기 장빈님 여기 허희성님 이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어. 네. 이름을 좀 정상적으로 온 걸 지을 걸 그때 처음 후회를 했고 방송에서 좀 공손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보시고 저한테 장빈둥은 빈둥이처럼 안 생겼더라라고 소감을 말하셨고 유생님은 날카로운 이미지를 상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이시다라면서 놀라셨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유생님을 날카로운 이미지로 상상하는 분이 꽤 계시던데. 진짜요? 제가 한 둥글둥글한데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면 되게 놀라서. 인상. 브로님도 오랜만에 봤고. 근데. 맞습니다. 네.
뭐 말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제 신랑 된 사람이 네. 댓글을 단 적이 있거든요. 네. 아, 저희 댓글에, 네. 팟빵 댓글에.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따로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댓글을 빈도님께서 되게 인상 깊게 보셨어요. 근데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 맞아. 그때도 저 모른 척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그게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 근데 삘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그거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직감이 있습니다. 아, 되게 그래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바보같이 사람들이 속을 때 저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트님이 얘기를 네. 따로 안 하길래 속는 척했습니다. 오. 모른 척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뭐 이유가 있는 줄 알았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네, 그 댓글에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요. 그게 국토종주 관련 댓글이었는데 아, 네. 맞다. 공감대가 형성됐고 뭔가 그 댓글로 그 자기 이야기가 잘 소통된 것 같아서 되게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아, 제 지인입니다라고 하면 뭔가 그 감동이 사라지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 때 신랑분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처음 보는 거니까 이번에 말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마침 딱 신랑분이 먼저 맞아요.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계셨어요. 그래서 말했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바보들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시부모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맞다. 장빈둥이 누구십니까 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네. 하여튼 어쨌든 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생하셨네. 네. 결혼 고생했습니다. 마치 행복해 보셨습니다. 맞아. 다행입니다.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소울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딱히 뭐 별다른 일이 없었고, 그냥 최근에는 좀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아, 네. 콘텐츠 추천에 좀 네. 박차를 가해야 되니까 네. 저번에 한번 혼났잖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제가 컨텐츠를 즐겨 보는 사람이 아닌데, 저희가 아니라 빈둥님한테 혼나셨죠? 맞아요. 주로 빈둥님이 혼냈어요. 더구나 최근에 그 한강 작가님이 상도 받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팟캐스트 여기에서 추천을 해주셨었잖아요, 선생님이. 네. 그때도 읽지 않았다가 최근에 상을 받았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일까 하고 뭐 그런 거 책을 좀 읽고 시집도 한 권 읽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영화도 챙겨보고 그러고 있어요. 네. 콘텐츠만 보면서 지냈다. 네, 별다른 일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냥 다음 월간 있었을 때 할 말이 좀 많겠는데요? 그때까지 기억이 날진 모르겠는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가 안 하면. 잘 기록해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뭐 언제 호통이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항상 봐둬야겠어요. 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랑 아인토벤, 네. 지성팍이 있었던, 오. 네, 그리고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오. 네, 갔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2주 고생했습니다. 거기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서 걸렸어요. 영국에서 이제 런던 시내 버스 투어를 했는데 네. 이제 2층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신나게 막 소리 지르다가 찬 바람에 감기 걸려서. 그럼 막 쉬지도 못했겠네요. 거기서 막 관광도 못했겠네. 관광 조금씩은 했는데 대부분 네. 일하러 갔긴 했지만 그래도 런던이 참 좋더라고요. 그날 런던이 원래 날씨가 좀 우중충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가. 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관광했습니다. 축구 안 봤습니까? 가서? 축구 볼 시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만. 부럽습니다. 저는 네. 별거 없었습니다. 순트님 결혼 참석하고 네. 그랬다. 만들어내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 지금? 요새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독서 모임, 직장인 독서 모임을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건 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히 좀 참여를 해주고 있어서 네.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고객으로 응대하고 있는 거죠. 그쵸. 꽤나 신선합니다. 좀 프레시한 느낌도 받고 네. 아무래도 돈을 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긴장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방송 홍보하셨나요? 방송 홍보는 조금 간을 보고 있어요. 한 4회차 정도로 진행이 되는 모임인데 네. 4회차 정도의 슬쩍 내가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좋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얘기하면 너무 홍보 티가 날 것 그쵸, 같아가지고 조심하고 있죠. 네. 소울님은 주변에 좀 얘기를 하셨습니까? 방송하는 거? 아니요, 많이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 분량이 많아질 때쯤. 맞아. 네. 적응을 마치고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맞아요. 너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제가 뭐
홍보를 하긴 했어요. 네, 여자친구한테도 얘기하곤 했는데 이제 들어보고 재밌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안 들어봤다가 네. 빈동님이 되게 재밌는 캐릭터로 이제 비춰지나 봐요. 네, 듣는 좀 사람한테는. 평소에 좀 보시는 눈이 괜찮으신가 본데요? 빈말이지 빈말. 아니요, 여자친구는 콘텐츠를 안 즐겨 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처음 보는 캐릭터다. 장인어른이 듣고 계십니다. 15분님이지 자꾸 헷갈리네. 어쨌든 간에. 네. 재밌게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많이 홍보해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소울님이 벌써부터 잘 적응하신 것 같다고. 아, 그래요? 네, 첫 방송하고 두 번째 방송 들으시고 네. 많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작하는 것도 어떻게 그냥 청자 같아요. 아, 지금? 네, 세 분이서 얘기하는 거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재밌고 웃긴 거예요. 와, 이게 내가 듣고 있던 거지 하면서 그냥 듣고 있다가 뭐라도 말을 빨리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계시다가 빈동님한테 큰 코 다칩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끝나는 길에 같이 갔거든요. 네. 빈동님이랑. 그때 많이 혼났어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겠어요. 진짜 아니에요? 꼭 가짜말은 아니에요. 시작합시다. 네. 오늘 저희 시즌4의 첫 특집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특집입니까? 네, 선물 특집입니다. 네. 그동안 개경원셀을 많이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에피소드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주문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아껴두던 에피소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감정. 네. 감정. 네. 왜 선물인가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이제 적응 기간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네. 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경험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뭐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네. 도대체 감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이런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고 감정을 대하는 어떤 방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감정의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감정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있죠. 많죠. 그렇지 않나요? 뭐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네. 뭐 팩트로 서로 싸우기보다는 대부분 감정의 상에서 싸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화를 못 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게 대부분 감정 싸움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감정을 또 스스로 이해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 네, 양가 감정이 들다 보니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 도대체 감정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해결 방법 같은 걸 주나요? 그래서 선물인가요? 그렇죠. 네.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지도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제목은 감정의 지도이고요. 부제로는 감정에 관한 철학적 고찰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좀 다 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정과 이성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감정은 통제되어야 될 대상이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느껴야 될 대상이라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뭐가 우선시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과 이성이 늘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을 때 감정만 있어도 안 되고 이성만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할 때. 그래서 이건 동시에 가는 개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고 통제에 관해서는 현대 사람들은 통제를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네. 그런데 그게 이상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게 꼭? 감정을 통제하는 게. 왜냐하면 통제하다 보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도 스스로 억누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가 오히려 내면에 화가 쌓이거나 슬픔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느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우리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거를 또 주체하지 못하고 내뿜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제와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필요한 게 감정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다 통제해도 안 되고 다 풀어 헤쳐도 안 되는 게 감정이라서 그 중간에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아까 순트님은 약간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감정이 좀 모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억지로 감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강박이 요새는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이 오히려 많았어요. 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감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약간 좀 부담스러워한다던가 그랬는데 예전에는 제가 맞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요새 생각해보면 감정적으로 공유가 된 사람한테도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이 닿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성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은 이성적이지만 감성적인 무언가를 계속 주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요새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쓴트님이 말하는 균형과 좀 맞닿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어요. 저는 순트님이랑 오히려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황마다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을 더 우선시해서 감정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 혹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보다는 어떤 상황에 어떤 게 더 중요할지가 저는 항상 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통제해야 하냐, 이성을 통제해야 하냐보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잘 쓰는지가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한편으론 빈둥님이랑 또 비슷했던 게 좀 이전에는 이성만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네. 네, 감정은 사실 통제되어야 하고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이성적으로 대해야겠다. 혹은 사회적인 모습도 이성적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감정이 좀 부족한 걸 느끼고 나서는 균형 잡힌 걸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본인이 감정이 더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더 치우친 사람인지 본인이 알아요? 뭐 MBTI에서 T와 F 같은 경우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알파벳이잖아요. 네. 네. 요새 뭐 T, F 사이에 논쟁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민도 그쵸.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주로 사고형으로 이제 모든 상황들 대처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을 좀 더 우선시해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근데 이게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르죠. 다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네. 어때요, 본인들은? 저는 좀 이성인 것 같고 네. 자주 들어요. 너 T야? T야? T발씨야? 저도 그렇긴 하니까. 네. 네.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은 게 제 생활에서는 좀 T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면한 생활들. 근데 문학 작품을 보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할 때는 감정이 조금 더 많이 작동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MBTI 검사를 하면 F가 계속 나오긴 해요. 아, 그래? 네. 나는 센트님이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을 공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직면한 일이자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도 있지만 공적인 영역이 좀 더 크다고 인지되는 것 같아요. 네. 유생님은요? 저도 T에 가깝죠. 근데 우리 다 T야? 근데 난 유생님이 되게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전혀 반대로 느꼈어요. 센트님은 F 같으시고 들을 네. 때 유생님은 T 같으시고. 그렇죠. 네. 내가 잘못 보는 건가? 좀 아니야. 왜곡된 시야를 갖고. 아니야. 근데 저 네. T냐는 얘기를 최근에 종종 듣거든요. 이것도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다른가 봐요. 그렇죠. 뭐. 그리고 소울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 T인 사람도 없을 거고 맞아요. 100% F인 사람도 없을 거고 다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주로 무엇을 쓰느냐가 네. 무엇을 더 자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갈리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과거 이제 서양 철학 전통에서 보면은 이 감정이 중요하냐 이성이 중요하냐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긴 했어요. 그리고 고대 철학, 고대에서 중세 철학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플라톤 아시죠? 네. 그리스의 플라톤 같은 경우는 파이드로스라는 책에서 어떤 말을 써놨냐면요. 마음이란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이고 합리적 이성은 마부와 같다. 마차가 끄는 두 마리 말 중 한 마리는 혈통도 좋고 명령도 잘 따르지만 다른 한 마리는 혈통이 좋지 않고 제멋대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혈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어떤 말 같은 존재. 예.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이성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감정 중에서도 말을 잘 듣는 말은 용기, 기계, 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제멋대로 있는 말이 감정에 해당합니다. 욕구.
대표되는 감정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면은 감정은 이성이라는 마부에 의해서 멈춰져야 하는 야생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저만 놓쳤나요? 왜요? 네, 빈둥님만 놓쳤습니다. 나만 지금 딴 데로 갔다 왔나? 네. 딴짓 하지 마세요. 이해가 쏙쏙 잘 됐는데요? 네. 미안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집중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이라 그래요? 가봅시다. 네.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칸트잖아요. 네.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써 이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감정은 내 의지에 따라서 막 피어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간접적인 사고 능력이 자신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면서 적절하게 수행하기 전에 막무가내로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저는 좀 속도를 천천히 가볼게요. 네. 이거 이해는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가신 건가요? 가시라는 건가요? 이해가 100%는 아닌데 네. 일단 뭐 맥락이 중요하니까 네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은 이성이 우리를 통제할 힘을 잃고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 우리가 제압된다면은 네.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종속되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존재라는 게 인간이 아닌 그렇죠. 뭐 동물이나 뭐 네.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과 인간이 다를 게 없지 않느냐. 따라서 물질적 법칙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은 네.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까지도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와 반대로 어떤 감정에 또 힘을 실어준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휴미 있습니다. 휴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라는 자기의 책에서 네. 도덕적 판단은 이성이 아닌 주관적 감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칸트까지도 도덕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칸트는 정언 명령 이런 얘기하면서 너의 양심에 따라서 이성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휴메에 오니까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도덕이라는 거는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야. 주관적 감정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양쪽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도덕적 행위라는 게 이성에 의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성에 의해서 한다. 감정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저 아이를 구했을 때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아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구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뭐의 노예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 정념. 네. 정념이 뭐죠? 정념이 이제 정욕, 혹은 감정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내용. 네. 네,인 거죠.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경작에서 다뤘던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도 네. 도덕 감정론이란 그의 책에서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본성에는 연민과 공감의 원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도 어떤 감정의 기초에서 공감의 기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뒤로 오게 되면은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시다시피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분인데 이 실존주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불안한 존재로 보잖아요. 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전까지 철학은 대부분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상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르트르에 오게 되면은 인간은 오히려 불안한 존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불안부터 어떻게 보면 감정의 어떤 한 종류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감정은 마법처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감정은 이성의 결계를 순식간에 허무는 역할을 한다. 이성을 통해서 열리지 않는 세상의 또 다른 문을 여는 마법 같은 힘이 감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철학으로 오게 되면은 에마뉘엘 레비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네, 레비나스는 시간과 타자라는 그의 저서에서 타자 윤리학이라는 걸 제시하게 되는데요. 네. 이 타자 윤리학은 서양의 존재론이 주로 이제 이성을 중심으로 자아 중심적인 철학을 펼쳤거든요. 이걸 비판하게 되면서 자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성에만 기초한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타인을 봤을 때 철학이 성립하고 윤리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 스스로가 뭔가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존재다라고 봤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위한 주체성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레비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가요? 네,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타인의 얼굴은 나의 자발적인 존재 확립과 무한한 자기 보존의 욕구에 도덕적 한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도덕도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욕구를 어디까지 펼쳐야 되는지도 제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또 이 감정의 철학에서 또 대표적인 분이 바리흐 스피노자라는 분이 계세요. 네, 스피노자는 에티카라는 그의 저서에서 감정역학이라는 3부가 있습니다. 3부가 감정역학인데 이거를 인간의 감정을 48가지로 나눠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면 동양 전통에서는 또 감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양 전통에서는 성리학이라는 유교의 대표적인 학문이 감정을 다루고 있는데 사단 7정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사단. 그래서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네, 인의예지라고 하고 7정이 희노애락, 애오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이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양에서는 스피노자에 의해서 감정이 48가지로 정의되게 되고 동양에서는 감정을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를 보게 됐는데요. 네. 왜 이렇게 다르죠, 근데? 그러게요. 서양은 조금 더 설명적인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분해하고 세부적으로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고 동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 범주 안에서 묶으려는 전통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동양 철학의 7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희노, 애락, 애호욕 7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7가지 중에서 어느 감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으시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죠? 기쁨, 네. 희, 노는 노여움, 화남이죠. 애는 슬플 애자 써서 슬픔, 그다음에 락은 즐거움, 다시 애는 사랑, 오는 미울 오자 써서 미움, 욕은 욕망입니다. 네. 어떤 감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생각하시나요? 민감하게라고 하면은 부정적 혹은 긍정적 둘 다인가요? 네. 나는 미움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나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화도 많으신가요? 화도 많죠. 화도 많고. 제일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감정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즐겁거나 뭐 기쁘거나 아까 얘기 나온 것들 그런 게 있어서 쉽게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즐겁고 싶어서 뭔가를 한다거나 즐겁지 않아서 되게 힘들다거나 이런 경험은 많이 없는데 그나마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화와 미움. 부정적 감정에 똘똘 뭉쳐진 근데 같은 사람이네. 예전에는 그게 싫었는데 네.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되게 싫은 사람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싫은 사람들을 보고 잘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오기 같은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것들?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네. 쟤보단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 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되게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 네. 그러면 저 새끼가 뭔데 나한테 그러지? 하는데 만약에 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생각해도 못나 보여. 그러면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새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힘들어했다면 그래서 사실 이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데 가끔은 긍정적일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사람마다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요새. 그쵸. 이게 한 가지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양면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제 살 갉아먹는 느낌이 그럴 없지 때가 않아 많죠. 있어. 네. 힘들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화를 막 표출하거나 뭐 보여주진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 표출하죠. 어떻게 표출하시죠? 샤워할 때 소리 지르고. 장난 아니에요. 욕하고 막. 찬물로 샤워하시면서? 찬물로 샤워하면서 욕하고 자기 전에 침대 엄청 세게 때리고. 진짜 이상해 보여. 같이 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침대를 막 쥐어박아요. 진짜요? 베개를 쥐어박아. 그러고 잠들면 좀 나. 그리고 제가 요새 러닝을 하잖아요. 네. 달리면서 욕하면서 달립니다. 사람 안 치는 거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쳐다본다 그러면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볼 때 욕을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요. 그 소리 지르는 거
말고 그냥 달리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안 돼요? 돼. 아, 안 돼요? 달리는 건 재미없어. 소리 질러야 재밌었죠.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육성재 씨 아시나요? 그 네네. 그거 뭐지? 휠 타고 네. 나오는 그 드라마 짤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인가 봐요. 모르는데 그런 느낌일 거야. 그래도 그런 걸 표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내가 가끔 옆집 아줌마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 있어. 그래요? 들리나 보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저런 눈빛으로 보지? 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화장실이 옆집이랑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뭐 아무래도 네.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럴 수 있죠. 크게 소리 지르면 들리죠. 대부분의 맞아요. 아파트는. 인사를 안 받아 그리고. 무서우신 거야.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이해돼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욕하는 거 아니죠 또? 왜 이상한 인사를 소리 안 받아? 이상한 소리 그만합시다. 이상한 딴 데로 샜는데 본인들 어떻습니까? 두 분은? 저는 이제 질문을 어느 거에 더 리액션이 크냐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애입니다. 사랑? 아니요 슬픔. 네, 아. 슬픔에 더 많이 그 리액션이 커요. 기쁘다거나 다른 욕망이라던가의 이런 감정에는 그냥 뭐 즐거운 일이다 이지만 슬픈 일이 왔을 때는 막 괜히 더 슬프고 더 오히려 그 감정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네, 웃는 것보다 어쩔 땐 울음이 더 많았던 적도 있어요. 어떨 때 슬프죠? 이게 그 되게 문득문득 슬퍼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월간 인서트 때였나? 네. 막 운전하고 오다가 노래 들으면서 막 울었다 했잖아요. 네. 너무 슬펐어요, 그때는 사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문득문득 슬퍼요. 네. 제가 그때 소울님이 울었다길래 네. 그 노래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봤거든요. 네. 어디가 슬픈 거지 했는데 생각하기도 전에 노래가 끝나버렸어. 어디가 슬픈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근데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아마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소울님이랑 제가 겪어도 소울님은 슬퍼하는데 저는 약간 기뻐해. 환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쵸. 기뻐하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센트님은요? 저도 소울님이랑 같이 애인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게 저는 저의 슬픔을 느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랑이 슬플 것 같아 네. 하는 그 생각을 미리 해서 뭔가를 행동을 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래? 네. 그러면 힘들지 않나요? 본인이?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왜 그랬잖아요. 센서 같은 게 있나? 강아지가 네. 아프기 시작하니까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에 그 슬픔 감정을 대처하기 싫어서 되게 민감하게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비단 강아지가 아프고 키우던 강아지를 보내고 이런 일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약간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슬픈 게 싫어서 그걸 미리 대처하려고 하고 되게 민감하게 주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살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슬픈 건 누가 신경 써줘? 주변에서 많이 신경 써주죠. 아 그래요? 근데 또 저는 F가 나오긴 하지만 저 스스로는 감정에 되게 반응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 그 중에 제일 많이 반응하는 감정이 애인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슬픔에 더 많이 네, 저의 반응한다는 슬픔보다는 저는 오히려 저의 슬픔에는 대범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눈물 흘리거나 쉽게 나의 일에 대해서는 불안해거나 하지 않아요. 화를 내거나 하지도 않고 네. 화도 잘 없거든요, 저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거나 슬픈 일을 겪거나 그럴 것 같거나 하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옆집에 좀 가가지고 인사 좀 받아달라고 하세요. 할 수 있어. 그럼 소울님을 잘 위로해주겠다. 그러겠네요. 순트님 네. 같은 사람은. 유생님은 뭐예요? 저도 제가 만약에 민감하다는 게 취약하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는 미움과 화인 것 같아요. 저도. 뭐야? 저는 근데 막 욕하고 그러진 않고 네. 저는 그걸 화나거나 누구 미워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게 너무 저 스스로도 싫은데 네. 자꾸 곱씹게 돼요. 잠이 안 와 막 그 생각 때문에. 네. 나는 베개를 때리는데 그럼 본인은 어떻게 풀어요 그걸? 누워가지고 잘라 그래 그냥. 근데 자다가 자꾸 생각나요. 네. 그래서 막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올랐다 내렸다 막 하고
그래서 딴 데 주로 집중하려고 막 하는데도 네. 그게 잘 안 돼서 스스로도 좀 이게 힘듭니다. 같이 네. 둘이 뛰면서 하세요. 난 옆에 누가 있으면 못해요. 그럼 긍정적인 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기쁨이라든지 슬픔 이런 거는 잠깐 지나가는 감정 같은 거라 가지고 저 네. 스스로에는 네. 예, 민감하고 좀 취약하게 반응하는 거 확실히 좀 미움과 노여움이 아닌가. 오. 아. 노여움 2명에 슬픔 2명이네요. 근데 그것도 다른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이런 거는 좀 취향이 나뉠 것 같거든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노여움과 화가 많잖아요. 네. 노여움과 화가 많은 사람은 주변에 두면 힘들어. 그쵸. 부딪히죠. 근데 또 즐거움밖에 모르는 애가 옆에 있으면 더 힘들어. 욕하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밝은 친구들, 그러니까 약간 세상의 어려움이 표정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 물론 그런 친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뭐랄까 내가 되게 너무 작아지는 느낌 때문에 힘들다 그래야 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엄청 기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기쁜 사람들 옆에 있었을 때 좀 힘들었던 적이 비슷하게 있어요. 네. 뭐가 저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에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그냥 계속 기쁘니까 이제는 기쁜 게 좋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랄까 좀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해서 저렇게 기쁜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너무 기쁜 모습으로 계속 기쁘게 저를 대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너무 잘 전달이 돼서 맞아요. 저도 기뻐요. 왜 노홍철 씨 같은 분 있잖아요. 맞아요. 텐션 높음. 힘들어. 저는 그런 분들 좋아요. 저는 예전에 센터님이 잘 잊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그래서 안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런 기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면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분들 자꾸 재밌게 해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우리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 뭐가요? 기쁜 사람? 기쁘기만 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기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 순트님이 그나마 좀 가깝지 않으신가? 순트님도 그런 평가를 받진 않죠. 어떤 평가요? 되게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런 평가 받아요? 근데 일상을 살 때는 행복하게 살죠. 그래? 그렇게 안 보였나 보네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구나. 드러났어. 진실이 드러났어.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감정을 한번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노자의 에티카 48가지 감정 중에서 제가 7개를 가져와 볼게요. 네. 그 동양 철학의 7정, 희노애락 애호욕에 이제 매칭될 수 있는 감정들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 즐거움, 락 같은 경우는 감정보다는 지금의 현상에 가깝기 때문에 빼고 희노애, 슬프랬자죠. 그다음 사랑애, 그다음에 오욕 이 6가지 하고 불안이란 감정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7개 기쁨, 분노, 슬픔, 사랑, 미움, 욕망, 공포 혹은 불안 이 7가지 감정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에티카의 해설을 보게 되면은 기쁨은 인간이 보다 작은 완전성에서 보다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작은 완전에서 큰 완전으로 가는 게 기쁨이다. 작은 완전과 큰 완전이 뭐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분노는 뭐냐? 미움에 의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욕망 이렇게 봤습니다. 슬픔은요. 인간이 보다 큰 완전성에서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 그럼 기쁨과 반대가 되겠죠. 슬픔이. 네. 사랑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것도 뒤에가 설명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움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망은 주어진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포 혹은 불안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비연속적인 슬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어렵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화가 났네요. 그러네. 심지어 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 자, 이 7가지 감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명상편에서 고통 감정사라는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네. 고자는 괴로울 고자고요. 통은 거느릴 통자, 감은 감정, 정은 마음, 사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괴롭다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감과 정과 사를 거느리고 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마음은 이제 신체적인 느낌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생각할 사고가 함께 반응하는 뜻이 고통, 감정사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거느리고 다니기도 하지만 감각과 사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느끼는 감각 있잖아요. 네. 신체적으로 느끼는 감각이랑 그다음 사고가 외부 자극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물이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떤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해방된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 신체적 감각을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가 있겠죠. 지금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사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은 나의 감각과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초기의 인생이 있겠죠. 그 인생이 다양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세계관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저런 세계도 있구나 하면서 세계관을 습득해가는 과정이 생기게 되면요. 기존의 인생이 붕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의 인생이 있다면 그 모양이 자연스럽게 뭐 세모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번 다 깨져버린 다음에 새롭게 재배치돼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초기의 인생을 작은 완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 내가 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큰 완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럼 기쁨은 무엇이냐? 네. 내가 현재 원하지 않는 인생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혹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 했을 때 네. 그것이 만약에 내 인생 자체가 큰 완전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됐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쁨이라는 거를 지금 즐거워, 지금 행복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과 연결시켜 보자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꼭 붕괴되어야만 하나요? 대부분 붕괴하고 다른 인생으로 가게 돼요. 생각해 보시면 뭐 물론 차츰차츰 그것이 재배치되는 과정 중에서 붕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이제 대학으로 가게 된다면 근데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기쁨을 못 느껴요?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늘 욕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만족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인생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감정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 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이미 큰 완전으로 나아가서 지금은 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 1년, 2년만 지나도 뭔가 불만스러운데? 라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 큰 완전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도를 터득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도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네. 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쁜 상태, 내가 지금 현 상태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정진하는 사람도 거기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추후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평가 내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에 둘러싸여 있고 뭐 작은 욕망이든 큰 욕망이든 그게 자기를 굴러가게 하는 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행복해라는 감정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혼자 있을 때 행복했던 사람이 있다 칩시다. 네. 근데 살다 보니까 혼자서만은 외로운 것 같아.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또 결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겠고 욕망이 생기겠고 그럼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노력하겠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작은 완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이란 감정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작은 완전에서 큰 완전으로 이행할 때 느끼는 기쁨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보통은 작은 완전에서 큰 완전으로 나아갈 때 혼자 힘으로 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드뭅니다. 반드시 외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외적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원하는 인생을 나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 외적인 대상에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다 이렇게 본 거죠. 되게 넓은 범위의 감정이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작은 완전으로부터 큰 완전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적 요인 그것에게 우리는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끼리 약간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 그럴 수 그쵸. 있죠. 만약에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네. 그렇죠.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면 슬픔을 보겠습니다. 슬픔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 인생이 큰 완전이었다 생각했는데 원치 않는 인생으로 쪼그라들 수 있겠죠. 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슬픔인 겁니다. 음. 그렇다면 미움은 뭘까요? 사랑이랑 비슷하게 내 인생을 큰 완전으로부터 작은 완전으로 쪼그라들게 만들어뜨리는 그런 외적 요인이 있겠죠. 네. 네. 외적 요인에게 우리는 미움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 그게 본인인 사람은 일 어떻게? 수도 있죠. 본인한테 비움을 느끼는 그렇죠. 거지 않을까? 스스로 그렇죠. 자기 혐오가 근데 뭐 아까 생기는 거죠. 외적 요인이라 그러길래. 아, 인생 관점에서 네. 네, 전체적인 인생 관점에서는 나 스스로도 외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분노는 무엇이냐? 그 외적 요인 있죠. 네. 나에게 슬픔을 일으키게 만드는 외적 요인. 그 외적 요인에 의해 우리가 미움을 느끼잖아요. 네. 그럼 내가 걔를 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미움까지만 느끼면 좀 건강한 건가? 그나마 나을 텐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미움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네. 그걸 해쳐야겠다는 분노가 일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불안 혹은 공포인데요. 현재 내 인생 있잖아요. 작은 완전의 인생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 큰 인생이 있을 때, 큰 완전의 인생이 있을 때 원하는 인생과 원치 않는 인생 사이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내가 저걸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저 인생을 나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공포 혹은 불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느끼는 어떤 괴리감이 불안이라면은 내가 그것으로 나아가야겠다. 큰 완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추동 원인이라는 것이 욕구가 되겠죠. 욕망이 되겠죠.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혹은 유지시키고자 하는 추동 원인이 욕망입니다.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만일 그러시다면 이번 에피소드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전해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을 등에 업고 앞으로도 무럭무럭 자라나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감정의 지도를 한번 그려들어 봤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감정 혹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신 적 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해 상처까지 받으셨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있어요? 저는 요즘은 없어요. 예전엔 많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전엔 많았는데 그 외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앞서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것들을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신경질적으로 말하시는 분한테 좀 상처를 받고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되게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 좀 헷갈리는 게 내 감정을 왜 몰라주지? 네.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면 왜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모르겠지? 이거예요? 둘 다지 않을까요? 둘 다?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날 싫어해서 정말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상처받은 경우도 있고. 네. 조언이랍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그런 경우로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빈둥님이랑 제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네. 빈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말투를 차갑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빈둥님이 아니요 예시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빈둥님의 감정을 전 유추하잖아요. 그 네. 말투를 가지고 빈둥님이 날 좋아하나? 혹은 날 미워하나?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혼자 저도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저는 예전에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약간 마인드가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없다고 생각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미친놈이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히 저에게서 문제를 찾는 사람이에요. 저는 상대로부터 찾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 빈둥님은 미친놈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서 저는 저의 단점을 찾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가 혹시나 뭔가. 내 무슨
내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친 행동을 하는 게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가? 혹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등등의 저에게서 문제를 찾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유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저 사람이 감정이 미움이라서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라면 혹은 기뻐서 저렇게 하는 거라면 이렇게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기뻐서 저러는 거면 그냥 말투가 저러는 거구나. 근데 미움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뭔가를 더 정말 잘못했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적은 있죠. 네. 저는 네. 누구 쪽이야? 저는 둘 다의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왜 화가 나지? 를 몰라서 찾아보려고 한 시기가 20대 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는 나는데 이거의 원인을 모르는 거야. 왜 화가 나지? 왜 슬프지? 그러니까 보통은 기쁘고 즐거운 걸 잘 알거든요. 네. 내가 이것 덕분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즐겁고 이거는 한눈에 좀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왜 갑자기 화가 날까? 내가 왜 갑자기 슬플까에 대한 고민을 20대 동안 계속했어요. 그럼 화가 나거나 슬프면 그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또 막 엄청 분노가 나고 그러진 않고 그냥 막 우울해지고 센치해지고 그 당시에는 불면증이 있을 정도로 약간 뭔가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나만의 약간 사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초반부터 대학교 그 시절부터 20대 후반까지 저 그랬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이면 그냥 20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다 뭐 우울과 슬픔 속에 산 게 아니라 네. 때때로 종종 그러면서 막 엄청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걸 내가 알고 있어야겠다. 왜냐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 막 오늘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이것 때문일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글을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 30대잖아요. 지금은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어떤 부분에 슬픔을 느끼고 그건 나로 인한 건지 타인으로 인한 건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의 화가 나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의 문제인지도 어느 정도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편하네요. 지금 감정을 마주하고 타인의 감정을 대하는 게 20대 때 그런 생각들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편해진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이 지도에 맞춰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20대 때 30대 초반까지도 저의 욕망은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쳤으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지금 상태는 작은 완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큰 완전은 뭐였을까요? 잘 지내는 거. 많은 친구를 두는 인싸. 거. 그렇죠. 인싸였던 거죠. 인싸. 친구를 많이 두고 모든 사람들 나 찾게 만들고 싶고 이런 감정이었겠죠. 그런데 슬픔은 뭐 어디서 발생했느냐? 생각보다 사람들이랑 지내는 내 성격이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막 다가가고 싶고 그런데 날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았었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친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근데 이 슬픔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 미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슬픔을 만들어내는 외적 요인이 나인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하고 잘 안 지내주는 그 사람인지 그렇죠. 아니면 내 문제인지 그래서 누굴 해쳐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일단 다 좀 해치면 되는 거 아니야? 분노가 누구를 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 요인을 해치고 싶은 감정이 분노니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화를 내봤다가 그 사람에게도 화를 내봤다가 근데 당연히 이런 감정들이 다 의미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런 감정 느껴봐야 나는 큰 완전으로 이행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저는 그 20대 때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알면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서? 알면은 내가 큰 완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슬픔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미움이나 분노 쪽으로 가게 되면은 큰 완전에서 작은 완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욕망을 조정하든지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유생님은 지금 큰 완전에 이르신 건가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방금, 인간관계에 관련된 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큰 오. 완전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뭐 욕망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욕망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자라든지 모두가 나와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욕망을 조정을 했죠. 그럼 그 과정에서 사랑을 느낀 외적 요인이 있어요? 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거나 그렇죠. 혹은- 내가 오히려 기쁨을 주는 존재가 내가 별로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지만 날 좋게 보고 나에게 다가가준 사람도 있었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알다 보니까 네.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 전까지 모르고 막 맨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네. 자꾸 막 힘들기만 하고 상처만 받고 아프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욕망을 조정하는 과정을 네.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는 욕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주어진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라고 스피노자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욕망을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이라는 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욕망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 세계관과 경험치는 고착화되면 될수록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에 머물고 살고 싶어라고 하는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세상은 변하고 다른 사람들은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만 살게 되면은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네. 변해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욕망 전환이 왜 잘 안 될까요? 욕망 전환은 두 가지 때문에 안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계관 유사성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방식을 자꾸 고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확증 편향적 사고 방식만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욕망 전환이 잘 안 됩니다. 네. 지금이 편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유사성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 자체가 유사하게 되면은 네. 욕망을 전환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감정으로 인한 문제 혹은 뭐 욕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정된 욕망이 문제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욕망이라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 환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유사성으로부터 욕망 전환이 잘 안 되니까 네. 주로 물리적 환경을 바꿔줘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욕망의 전환 주기가 너무 빨라졌어요. 왜냐면 세상도 너무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 3년 정도마다 욕망을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네. 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어. 그 욕망을 가지고 네. 그걸 동력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런 전체적인 인생에서의 목표는 세울 수 있는데 네. 네. 그 안에서 디테일한 욕망들을 자꾸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한 종목만 들이다 팔면은 대단한 수익을 낼 수 없겠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다양하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욕망이 없으면 안 됩니까? 사람이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 빈님님? 좀 있는데, 적은 것 있는데? 같아서 저는. 적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욕망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심리적 문제를 앓고 있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에요. 예. 그럼 난데? 나는 왜냐면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지금 네. 사라져도 그렇게 크게 아쉬울 게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건 이렇게는 살아야겠다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욕망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욕망이 있는 사람이 나는 부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욕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세계관을 바꿔야 되나? 네. 욕망을 키운다, 그런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네. 욕망을 다양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욕망에 접근해보고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닐까. 전환시켜보는 거죠. 지금 삶을 네. 욕망을 되게 거대한 감정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욕망조차도 우리의 삶을 큰 완전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사소한 것들도 이것도 내 작은 욕망들이야 하는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바라는 인생이 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인생. 네, 내가 삶 속에서 뭐 1시간 뒤에 바라는 인생, 뭐 하루 뒤에 바라는 인생, 뭐 일주일 뒤에 바라는 인생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는 10년 뒤에 바라는 인생이 무엇인가. 빈노님 그런 거 잘 묻잖아요. 뭐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잘 묻잖아요, 맨날. 없으니까 묻는 거지 사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저 사람이 느끼는 욕망이 내 욕망과도 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누군가의 욕망을 듣고 되게 많이 공감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 보인다 하는 적은 있지 않아요? 그게
이것도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좋아 보이는 누군가의 모습이 거기에 내 얼굴을 대입하는 게 불가능해. 그게 어려워. 아예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빈농님 예전에 국토종주하고 이럴 때 네. 되게 좋은 감정을 느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 삶이 그러면, 갑자기 파괴될 것 같은 정도의 위협감 느낄 정도라도 환경을 바꿔보는 거죠. 우리가 약간 손절하고. 아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소울님 정규 첫 에피소드예요. 지금 여기에서 환경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나? 우리가 하나의 환경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꽤나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 인생에서. 정 그러시다면 도와드릴게요. 이 그래요? 자리에 다른 분. 아니. 저는 가만히 있고 세 분이 나가시고. 저는 아니지. 환경을 바꾼다길래 네. 그냥 뭐 나가서 녹음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봐. 너무. 우리를 다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예. 네. 세 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자주 가는 곳을 가지 마시고 뭐 생각지도 못한 곳을 가보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는 가끔씩 하거든요. 네. 안 가본 길 가보기. 이런 거는 하는데 그런 게 좀 환기가 될 때는 있더라고. 나라면 전혀 안 해볼 뭐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에 가본다든지 클럽에 가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는 있는데 행동을 안 하잖아. 욕구만 있어. 욕망은 없고 욕구만 가득한.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맨날 상상해. 유튜브로 보고. 뭐 아니면 해외여행 가보신다든지 뭔가 이게 내가 평소에 겪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겪어보시면은 욕망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당장 사라져도 괜찮다가 욕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당장 뭘 갖고 싶냐 물어봤을 때는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딱 신이 나타나서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게. 뭐 할래? 뭐 수익률 100%? 뭐 아니면 어떤 능력? 뭐 아니면 뭐 모발? 네? 모발이요? 뭐 아무튼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난 이거는 얻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욕망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이걸 잘하고 싶다 혹은 이걸 얻고 싶다 이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다 욕망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세규의 에피소드였는데 이렇게 네. 됐는데 네. 그런 제 에피소드 생각을 중에는 주로 빈둥이 상당 시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필요한 있는 것 같은데. 시간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난 내 문제를 알고 있어. 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난 지금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되게 연관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전에 유생님이 느꼈던 것처럼 네.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것처럼 내가 고통을 심하게 받거나 네. 아니면 이거를 정말 바꾸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컸다면 네. 했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만 먹고 뭐 그러지 않아요. 머리만 빠지고. 아니야, 뭐라는 거야. 소울님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한 올 정도 더 빠진 것 같잖아요. 그런 것도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내 인생, 현재 인생과 바라고자 하는 큰 완전의 인생을 그려보시고 거기서 내가 어떨 때 기쁨을 느끼는지 그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어떨 때 슬픔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움의 대상은 무엇이고 그를 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언제 발생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려보시면서 내게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꾸만 비슷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두 분도 알겠습니다. 유생님도 방심하지 마시고 세 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빈종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기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본인 의도가 아니라고 말할지 맞아. 몰라도 네. 행동으로 하고 계신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저희 중에 가장 다양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문제를 가장 잘 직면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맞아요. 말은 저렇게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맨날 뭐 하고 있어. 맞아요. 혼자서. 신기한 거 막 생각하고 혼자서 하고 있어. 그런 거 보면은 저 약간 중2병처럼 맞아. 재미없다고 하면서 맨날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오른손에 흥염용 사는 거 아닌가 지금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잘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물 특집으로 제가 감정의 지도를 그려드렸는데 선물은 나만 받은 것 같은데. 지도를 그려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감정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의 이해와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도 감정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혹은 감정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생각해 보신다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뭐 저는 들어보니까 네. 사실 뭐 오늘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론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서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는 제 감정에 관해서 되돌아보지 않을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외면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외면하고 있었던 건데 뭐 이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상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한번 돌아보는 것도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 돌아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세 분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좀 고쳐야겠다. 혹은 잘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나름의 선물이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셨는지.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생각났어요. 감정들이 막 나오면서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감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감정들을 잘 보면서 영화 보면서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다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의식한다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통해 나도 모르게 다루어질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애가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다 했고 제일 크게 리액션하는 그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슬픔에. 슬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사랑에 또 관심이 있어서 애가 되게 중의적인 의미로 저한테 다가왔던 게 재밌었어요. 네. 요즘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감정의 지도에서 사랑을 바라봤을 때 되게 재밌다. 사랑이란 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내 인생을 작은 완전에서 큰 완전을 이끌어주는 맞아요. 존재니까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타인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왠지 좀 작아 보이잖아.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타인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게 그쵸.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좋은 선물이 됐기를 바라면서 네. 네, 이번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본인 감정이 어떤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외로웠어가지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유생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선물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